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알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느냐 문제. AI와 반도체 타이밍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 네. 네, 그래서 우리 장은 쉬지만 네. 우리는 쉴 수 없다. 그렇죠. 예. 네, 오늘도 모시고 증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도 오늘 쉬죠? 중국 증시도 오늘부터 쉬고 우리보다 조금 더 쉴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미국 증시 오늘도 3대 지수가 어쨌든 다 올라서 참 네. 강한 모습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 니케이도 지금 낮에 현재 상태는 0.35% 정도 네, 지금 맞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예, 예. 상당히 시장이 좋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원래 사상 최고치 흐름 근접했거나 뭐 넘었거나 이제 계속 그런 흐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지수는 다우랑 S&P는 사상 최고치고요. 나스닥은 이제 조금 모자란데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이고, 일본도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 맴돌고 있고, 중국 증시도 오늘은 쉽니다만 어제까지 상해 증시는 3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시진핑이 뭐 관심을 가졌다 이러면서 아마 그쪽도 설 연휴 앞두고 민심을 좀 다독여야 되기 때문에 극약 처방 비슷한 거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설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뭐 증시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그 증권 시장 쪽에 수장을 또 갈아치우는 그런 뭐 행동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단 뭐 중국 증시도 한숨 돌렸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이라서 미국 시장 비롯해서 뭐 미국 시장의 그 커플링이 사실 상당히 우리랑은 조금 괴리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쪽에서 좋은 어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됐을 때 관련되는 기업이나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아주 놀라운 그 실적을 발표한 ARM, 암 같은 경우가 장중에 5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폭 없다라는 게 이럴 때 이제 한번 위세가 드러나는 건데요. 어제 우리 시장 낮에 할 때부터 사실 ARM 그 시간대가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고,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일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간 것들이 ARM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랬죠. 다우도 초반에는 조금 미끄러졌었는데 디즈니랜드가 11% 올라가면서 또 관련되는 좀 옛날 주식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 다만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엊그저께 $700 찍고서 조금 밀려있지만 그래봤자 뭐 $10, $1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뭐 영차하면 바로 $700 넘을 기세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최소 800불에서 1100불까지 목표가가 지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일 날 다다음 주 초반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올 텐데 뭐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경신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엿보였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오늘은 안 열리지만 어제도 참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네. 뭐 한미 반도체 상한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뭐 매우 놀라운 어떤 지경이었는데, 사실 맨날 가격대가 6만 원 근처에서 한 3, 4개월 기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 방에 상한가를 가면서 7만 원대 후반을 가져왔는데, 뭐 잘 아시듯이 어제 SK 하이닉스와 TSMC 간의 뭐 AI 반도체 동맹 비슷한 수준의 어떤 행동이 좀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했고, 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대형주 중에 좀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약세였습니다. 이런 게 HBM 쪽에 어떤 선두 체제에 좀 합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제 검찰에서 항고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족쇄가 묶였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결과값이야 이제 뭐 최소 2, 3년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무죄 받은 지 한 이틀 만에 다시 또 시작됐다 이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아마 움직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졌군요. 어제는 좀 제 생각에는 상대적인 건데 하이닉스가 HBM 선두 지키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랑 이재용 회장에 대한 항고 이슈 그 두 가지가 좀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은 이제 지난주, 이번 네. 주죠. 네. 있었던 호재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많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 안에 거의 녹아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띈다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보폭을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게 흉내는 낸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호재라고 보이고 지금 시장은 금리 언제 내려 이거보다는 어닝 시즌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ARM이 좋았다.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좋을 것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았다. 또 이런 이슈들에 많이 좀 자극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증시 부양 얘기 나오는 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 이름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일본과의 어떤 그 사상 최고치 흐름하고 계속 지하실 파는 중국과의 어떤 중간 단계 정도에 있는데 양쪽이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좋아져야 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강한 섹터이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또 금융주라든가 지주회사군들의 견조한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근데 이게 또 왜 유도가 되느냐? 뭐 설 연휴 끝나고 아마 2월 말 전에 정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이 마련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수급적으로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4조 한 2천억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시화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좀 많이 확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코스닥이 사실은 그 전주까지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눌려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특히 2차 전지 쪽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급등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좀 안정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 이틀 만에 다시 뭐 엮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뉴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도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로봇주 움직일 때 또 한 번 이슈몰이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섹터가 어제 초강세를 띈 데는 그 TSMC와 하이닉스 간의 동맹 이슈 이런 것들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글로벌 단에서 약간 악재로 일부러 찝자고 하면 사실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휴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장이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유가가 한 3% 정도 오른 게 이제 그쪽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 밸류업 이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몇 수조 원씩 쏟아져 들어오는 게 참 오랜만에 보는 일인데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화두? 테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도 나와서 생각보다는 길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의 이제 신뢰도 이슈입니다. 신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이건 정말 대박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관점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분명히 한쪽에서는 분명히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거 그냥 총선용 단발 이슈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진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 하시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달짜리라는 거죠. 그 기한을 아주 짧은 기간이 2달이고 잘하면 2, 3년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 이거 효과 없어 괜한 뭐 진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고 최소한 지금부터는 진짜 한 2, 3주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4월에 어떤 큰 이벤트 바로 전까지는 유효한 어떤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뭐 들어오는 것들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그 2월 달부터 들어온 이제 외국인 뭐 기관 요 수급만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현선물 뭐 크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선물도 3만 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엊그제 정도 수치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산 종목들 한 10거리거든요. 저 순서대로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거나 강한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뭐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회사들, 그게 우리 시장의 사실 치명적인 수십 년 동안의 약점이었거든요. 어떤 재료가 딱 나오면 옛날에는 뭐 로봇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자그마한 주식들 쪽에서 뭐 없나 이런 거 찾아보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면, 이번 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지주회사군이거나 아니면 그룹 대표주거나 지수 관련된 대형주 성격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기도 하고, 또 변동성들이 작은 중소형주들 버금갈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큰 돈으로 들어와서 놀기가 좋은 시장이 돼버렸다. 최근에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뉴스 중에 물론 개인들이 좀 팔아가지고 생긴 예수금도 있겠습니다만 예탁금이 지금 3조 정도 늘었다 그래요. 한 2, 3주 사이에.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되면, 물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파세요. 왜 파냐면은 십수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가격대를 지금 지주회사군이나 금융주들이 받다 보니까 이때 못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파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비싼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섣불리 팔다가는 후회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기회인데 이걸 그냥 아깝게 이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물론 대단한 인내심으로 기다리신 건 칭찬받아 마땅하나 조금 기다리신 김에 수익 좀 올리시고 파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이닉스 오늘 뭐 미국 시장도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중에서 TSMC도 한 7% 정도 급등한 거 보니까 그게 또 하이닉스하고 그게 또 그쪽도 영향이 있나 보네요.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주거나 이러면은 미국 시장도 사실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데요. 뭐 하이닉스만 좋고 한미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이런 걸출한 기업들하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 뭐 엔비디아가 됐든 TSMC랑 보더라도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오히려 뭐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장에서 우리가 좀 이 연휴 끝나고도 계속 뭔가 특징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 특징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최근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3대 불가사의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종목이 딱 있습니다. 지금 3종목 지금 나열을 해놨는데 HLB가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있고 엔캠이 있습니다. 예, 3종목은 뭐 6시간 내내 마이너스 나다가도 막판에 30분 동안 플러스 한 5, 6% 이렇게 쉽게 올려버리는, 그래서 아래쪽에 흔히 이제 참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저거보다 훨씬 가격이 낮을 때부터 그 생각들을 하셨거든요. 사실 가진 사람들만 계속 뭐 치고받으면서 올리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들이 많이 이제 뭐 변곡점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뭐 마디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이랬습니다만 여전히 좀 생테마 쪽이에요. 아직 저쪽 간암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초전도 이슈도 3월달 발표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이 전해질 쪽이라든가 지금 또 최근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이 그래프에 쫓아가라 이렇게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주가는 더 가겠다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반도체 쪽으로 어저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미반도체고 하나는 HPSP. 영업 마진이 독보적인 40% 후반 나오는 유일무이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이 회사 말고는 쓸 회사가 없기 때문에 뭐 TSMC나 엔비디아 쪽에서도 뭔가 하게 되면 찾을 만한 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ARM에 대한 실적 베이스로는 어제 칩셋미디어라든가 에이직
LG 그 랜드 같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 세게 올랐고, 또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 세게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뭐 로봇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레인보우 로봇을 인수해서 삼성 로보틱스라고 뭐 사명을 바꾼다, 이런 정도의 이제 단독 보도가 그저께 정도에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로봇주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지금 로봇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삼성 그 청소기 쪽에 감속기 넣고 있는 에브리봇하고 이렌시스라고 웨어러블 로봇에 감속기 들어갈 거라고 예상된 그 두 기업이 가장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 이슈가 굉장히 강한데, 뭐 신성 델타테크도 물론이고 CCS라든가 또 엊그저께부터 움직이고 있는 고려제강, 이 종목이 PBR 주기도 한데 또 초전도 관련된 뭐 제품을 만든다,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는 당연히 금융주, 뭐 보험주, 은행주, 대장주, 증권주도 몇 개 포함해서 그렇고요. 또 GS라든가 이런 그 그룹의 지주회사군들도 굉장히 강하고, 작은 홀딩스라는 이름 붙어 있는 녀석들도 꽤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뭐 다양한 군들의 섹터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요거 읊어드린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이 주도권이 거의 뺏기지 않았고, 어제까지도 강했지만 이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런 몇 가지 뭐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또 뭐 초전도체까지도 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 구멍이 잘 없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계속 끌고 갈 것이고, 순환매가 될 것이고, 시속 게임을 할 것이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밸런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방적으로 PBR만 가는 장세는 이제 끝났고요. 예, 기술주가 좀 내렸다가 다시 이제 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국면들도 나올 것이고, 2차 전지에 또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골고루 버릴 섹터가 없이 앞으로의 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장이 정말 그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장 중에. 네, 심하죠.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한 40포인트 또 오르다가 반으로 뚝 떨어져서 끝나기도 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장중에 좀 초반에 많이 오르다가 거의 장 마감 무렵에 코스피가 거의 보합까지 붙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어제가 이제 오션 만기고 이러다 보니 끝판에 또 시세가 좀 들어오면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 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건, 제가 이제 그 말씀 최근에 드리고 있는, 지수가 2600자가 되면 장중 플러스 마이너스 20은 그냥 평상시의 변동이야,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옛날에 2000 부근에서 한 10포인트 오르면 와, 이거 시장이 너무 크게 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대범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1포인트 내외는 그냥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장이야, 이렇게 그냥 가소롭다, 뭐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만합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저희가 네. 화요일 날 개장하는데, 네. 그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이 연휴 전까지 그래도 지수를 뭐 2600선 위로 또 820선 위로다가 올려놓고 끝난 이제 설 연휴 전까지의 모습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설 연휴 전에 셌으면 그 이후에는 조금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거나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방영된 그 대통령께서 그 진행하신 대담 프로 봤거든요. 거기서 뭐 다른 내용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뭐였냐면은, 예, 제가 한번 요거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아침부로 제가 연휴 이후에 체크 포인트 중에 가장 두 개 마음에 좀 주안점이 되는 건, 뜬금없지만 푸틴이 협상을 통해서 곧 휴전을 할 것이다, 이거 얘기한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대통령 대담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인생 사다리를 주식시장을 통해서 만들게끔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 얘기를 다시 주장하신 거가 있어서, 최근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
평평한 운동장 내지는 놀이터를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건 일관된 어떤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정책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이어서요. 3월 달에 하나 또 준비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 노란색 부분이 우리나라는 없는 3대 그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많이 사고 배당을 많이 해주면 기존의 경영층이나 뭐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내 지분이 희석돼 가지고 경영권 방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우려를 의외로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거 막아줄게. 니네가 아무리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심을 풀어줘도 남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너네 회사를 먹겠다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3월 달 중에 빠르면 또 하나의 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도 할 건데 너네 안 할 거냐 이렇게 뭐 되묻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보면은 자사주 소각, 뭐 SK 이노베이션도 8천억이나 자사주 소각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발표도 했고요. 지금 다른 중견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손을 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셔야 될 것이고 이번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방금 그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증시의 PBR 현황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1배 정도가 될까 말까인데 저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죠. 자사주만 태워도 코스피가 3,600 간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론 모든 뭐 타임 스케줄을 4월 초에 맞춰놓고 뭐 갑작스럽게 뭘 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와 또 우려가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만든 건 결국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 기간까지 도달하는 어떤 기회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들의 워낙 뭐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런 경영권 방어 수단이 확실히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3월 달에 시장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월부터 따져보면 지금 거의 8조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호응을 한 거냐?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또 그만큼 정도의 주식을 내다 던지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파는 쪽도 있다는 얘기니까. 파는 쪽이 있는데 그거 지금 뭐 개인들이 물론 되게 수익을 보시거나 아니면 손실을 굉장히 줄여서 지금 현재 잘 나오고 계신 거라고 생각 들지만 한편으로 외국인들이 이 8조나 들어온 것들이 뭘 위함인가? 결국은 제가 봐서는 다시 개인들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더 올라가면 나 이거 잘못 팔았네 이런 판단이 드시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타이밍이 거의 꼭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제가 봐서는 한 4월 초나 4월 초중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가져올 기술주의 어닝 뭐 서프라이즈가 일주일 정도 아직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봐서는 반도체라든가 AI 쪽의 기대감은 여전히 산재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크게 밀릴 만한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일부 옐런 장관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주중에 한번 그 지방은행주들이 한 20%씩 빠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은 지금은 아닌데 과열됐다 이런 느낌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때는 하나의 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약간 그 수면 아래로 억지로 눌려놓은 것 같은데요.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그게 또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 4월 정도까지는 한국 증시가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악재, 호재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어떤 네. 것들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흔히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떤 빌미든 잡아서 제대로 한번 고쳐놓겠다 아니면 개선해 놓겠다. 뭐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까지 기업의 가치, 즉 뭐 시가총액을 정상화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제가 봐서는 지금 적어도 3, 4개월 동안 보여준 흐름은 이전과는 좀 다르다. 다른 쪽의 어떤 것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걸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알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투자의 포인트이자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지금 개인들이 일부 수급적으로는 이탈이 되고 있지만 호시탐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는 계층이나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탁금의 증가는 그걸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관건이 되는 걸 아까 보여드린 부분 중에서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뭐 얼마 내로 이제 휴전 부분까지 갈 거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금 쑥 들어갔던 분야가 그 재건 분야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이 갑자기 아마 다음 주에 부각이 지금 요 뉴스 하나만 갖고서는 물론 진이나 아니면 저러놓고 또 공격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발적으로 밝힌 부분이라서 사실 우크라이나 쪽은 뭐 탐탁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창 싸우고 있는데 휴전하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어쨌든 서로 지금 지칠 만큼 많이 싸워 있기도 하기 때문에 휴전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하나의 어떤 뭐 글로벌적인 변수들로서 크죠. 유가가 지금 중동 부분 갖고서는 또 크지만 러시아가 휴전을 해서 만약 유럽 쪽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 쪽에 약간 뭐 그 틈새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 뭐 에너지 쪽에 또 부분이 상당히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쪽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삼두마차,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부문, 또 바이오 이렇게 삼두마차가 골고루 지금 순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 서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한쪽 머리는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빠지고 이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면서 선두치로 치고 나오고 하려는 그런 폼새들이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선 뭐 설 연휴 지나고도 뭐 하루 이틀쯤 그 전에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뭐 차익 매물로 잠깐 보여줄지 모르겠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이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PBR 주들이 워낙 셌다 이러니까 이번 주 월화가 사실 코스피 지수가 조금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전부 양 전환해서 약간의 그 양봉 주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봉이 좀 컸고 이번 주는 약간 십자선 비슷하게 눌림목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강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연휴 끝나고서 보면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진짜 그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그 총사령관하고 네. 그 젤렌스키하고 뭔가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뭐 바꿨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뭔가 네.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같긴 해요. 단결한 모습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오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럽 쪽에서 물론 유럽 의회인가 거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 4년 동안 한 70조인가 되는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가장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 미국 국의회나 이런 데서 예산을 그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 크게 지금 현재로는 반영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앞으로의 몇 달 이후가 상당히 공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뭐 러시아가 뻐기곤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조금 자연 발생적으로 휴전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고 뭐 강하게 가자는 쪽도 있겠고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좀 쉬자라는 쪽도 있을 거고 그게 좀 부딪히면서 그런 인사적인 어떤 충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올해 아니라 그러면 아직도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지만요. 제 생각에 상반기 전에 두 분쟁들이 거의 마무리 국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글로벌 증시에는 또 글로벌 경제에는 큰 그 호재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쪽이 되면 이제 좋아지는 예상 쪽이 있고 반대로 좀 주춤하는 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 말해서 뭐 전쟁이나 분쟁 이슈로 해서 상대적인 어떤 뭐 좋았던 분야들이 사실 뭐 아이러니하게도 방산 분야 아니겠습니까?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해운 분야, 뭐 물류 분야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상황은 타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뭐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이랬었는데 그런 쪽이 오히려 이제 전세 역전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에너지 분야라든가 뭐 식량 분야 이런 쪽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되는 느낌 때문에 현 생활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재건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암이 그 전쟁이 한창 발발하면서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았던 업종의 정반대로 흐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어떤 큰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우리 국내 이슈들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국내 이슈는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지느냐 문제. 지금 메가 이슈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참여 의사를 가지거나 나 이거 정말 대단해라고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이러다 말 건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라서 돈들도 없는데 뭘 가지고서 주주환원을 할 거냐. 사실 몇몇 개 회사 그냥 흉내만 내다가 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양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내에 아마 정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하나 이번에 던졌던 그 시장에 대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한 2,000명 늘리면 2,000명만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의대에 대해서 꿈을 가졌던 수만 명 또 주변 분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게 큽니다. 이거 그리고 일부 뭐 직능단체나 관계자분들 물론 피해를 본다 생각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정부나 입장에서는 여론을 따져봤을 때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쪽의 어떤 흐름들을 쫓아갈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얻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금 의대 정원 얘기를 드린 건 일부 교육주에 한한 것은 아니고요. 또 반발 움직임이 큰 만큼 이것들을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떤 물줄기를 좀 바꿔야겠다고 할 때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비대면 진료 분야 이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고 있는 분야인데도 현실은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일부 비대면 회사들이 일본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미국으로 지금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출중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딴 나라 가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 그 기사를 보신다고 하면 아마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스몰 쪽으로 보면은 비대면 진료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도가 커질 만한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는 주반을 봤는데요. 그게 사실 지난번에 1월 중하순 정도에 테슬라가 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가 이제 최저점의 절정의 그 파괴적인 심리가 이제 무너졌던 상황이었고 그 뒤로는 회사들이 이제 올망졸망 주가들이 회복하고 있다가 지금 비경영적인 어떤 업무와는 좀 상관없는 영역이지만 액면 분할이라든지 또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을 굉장히 잘 피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실력이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 2, 3일 주가를 건드려 주니까 근데 이게 개인들이 사서 올린 게 아니거든요. 호가들 보시고 수급 보시면 최근에 3, 4일 다 외국인 기관들이 에코프로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유입이 됐어요. 네. 이게 원래 3월달 뭐 중하순 생각했던 공매도 진짜로 상황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최악의 이슈들이 지났기 때문에 뭐 업황이 바로 좋아져 이거 아닙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실망할 수가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어차피 4월 중순쯤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타이밍의 연결고리상 4월 중순 전하고 4월 중순 이후가 저는 다를 거라고 보는 거라서 전까지는 어차피 지금의 뭐 신나게 한번 시장을 밀어붙여보자 이런 어떤 힘이 넘치고도 넘칠 그런 장이 지금 임박해 있다.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2차 전지주들, 뭐 소재주들 포함해서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실적 예상표를 보면은 회사도 인정하는 게 1분기는 4분기보다도 더 안 좋을 거라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업황은 지금 안 좋은 건데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서부터 상승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희들이 뭐 여기 나오시는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예상하셨을 거예요. 1분기까지는 안 좋아 맞는데 주가라는 게 원래 6개월, 9개월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1분기가 진짜 원래 이번 4분기 때 사실 많은 기업들이 빅베스라고 해서 손실을 과다 내지는 한꺼번에 계상해서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영업이익은 4분기보다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재고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연말부터 3월까지 떨어지는 뭐 리튬의 가격은 사실 미미할 거라고 생각들. 이미 80% 이상 부러진 상태에서 얼마나 더 부러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영업이익단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나빠진 건 맞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외의 숫자는 이제 뭐 4월 중순경이나 3월 말경에 받아들이시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일단은 뭐 좀 비영업적인 거지만 주식 분할이라든가 액면 분할 그리고 거래소 이전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LG화학의 대규모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의 여파를 가지고서 밀어붙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2월 달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주목해야 될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AI와 반도체 타이밍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짓눌렸었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당황을 해서 얘기하는 게 엊그저께 제가 예상했던 것 같은 코스닥에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넣겠어. 근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코스피에 있는 저 PBR주들처럼 자산 가치라든가 뭔가 여유 있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텐데. 그러니까 당장 벌어서 뭐 바로 캐파 증설 하느라고 쓰고 2차 전지 회사들 자체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다가 원래부터 뭐 업력이 오래돼 가지고 뭐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놨다 이런 기업이 코스닥에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밸류 프로그램으로 뭐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약간 함정이고요. 제가 봐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성장주 중심의 흐름이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밸류업은 밸류업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투자가의 성향대로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고, 앞서서도 제가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쪽이 무너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계속 제가 뭐 기준 삼아서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 PBR주만 올라간 게 아니고 고 PBR주들도 같이 올라갔다. 일본 같은 경우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그리고 의외로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 가치주가
PBR 회복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성장주들도 일본에서 실제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시장에 있는 성장주들도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성장주가 최근에 한 1, 2주 조정을 받은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AI나 AI 반도체 쪽에 특히 있어갖고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대값들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몇 주째 보여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종목을 바꾸기도 하고 보강도 하고 있는데요. 네. 온디바이스 쪽도 물론이지만 어제 HBM 쪽으로 다시 이제 화라산이 붙었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원래 종목으로 돌아온 거고, CXL 쪽에 네오셈도 어제 한 1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칩넷은 중국에서 지금 저가형 반도체를 칩넷 방식으로 엮어가지고 고성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칩넷 기술에 지금 완전히 사활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온 바가 있는데, 3S라든가 네페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저는 에이징랜드나 테크인 같은 종목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 바로 화요일 날 열리면 저 메커스라든가 가온칩스 같은 ARM하고 관련성이 큰 종목들이 아마 미리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 써보니까 별론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제 모건 스탠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군데에서 공이 이 폼팩터가 미래 애플의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선 비전 프로 어차피 올해는 50만 대 정도 갖고서 만드는 거에 좀 한정이 되겠으나 앞으로 10년 내로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도 아까 그 레인보우의 어떤 조기 인수설 이런 거 나오면서 한번 움직였는데, 어쨌든 뉴 삼성을 표방하는 어떤 삼성의 어떤 상황에서는 로봇이라든가 또 XR 기기, 메타버스, 또 6G 이런 쪽에 관심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K-웹툰도 안 갈 것 같지만 또 갑니다. 네이버 웹툰이 흑자를 냈기 때문에 올해 상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의 웹툰이 일본, 미국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매출단이 1조 이상씩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서 특히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이슈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저런 비전 프로라든가 또 하반기에 나오는 삼성의 XR 기기라든가 AR 글래스 같은 것들이 만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야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런 고화질 기술을 갖고 있는 4x4라든가 또 메타버스의 가장 또 선도주자 중에 하나로 보이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거 어느 분께서 어느 리포트에서 이제 주장한 바를 제가 그냥 따왔는데요. 일본의 밸류업 방법론을 우리나라 그 시장에다 적용을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래도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저렇게 또 업종별로 세세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정지화면으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저 안에서만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DB금융투자의 그 최근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니까 해당 홈페이지 가서 보시거나 이러면은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이 안에 거의 80% 이상의 답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들이 좀 다양하지만요. 네. 취합을 해보면 이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네가 저 PBR 어떤 개념의 대장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날 이유도 없고 그랬는데, 사실 일주일 사이에 제가 몇 면을 봤는데 거의 다 신고가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저 은행주에 2개 종목, 증권주에 2개, 보험주에 2개, 저것들이 가장 선두권이고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 또 서현이와, 지난주 제가 서현이와라든가 서현그룹이 실적 대비해서 퍼도 한 2배 정도밖에 안 나온, 이번 주 중에 실적 발표하면서 서현이 장중 상한가까지도 가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관련된 쪽인데 한 4, 5년 동안 수주를 거의 2조 정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단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저 PBR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주회사군도 여전히
신고가 종목들이 지금 계속 속출되고 있고, 개별 회사 중에 조금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 대부분 쌓아놓고 있는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저PBR주들이면서도 실적 좋은 녀석들, 이번 주에 세방전지라든가 뭐 아시아제지 신고가 나는 모습, 앞으로도 저런 종목들이 또 눌렸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그림의 가장 선두권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종목들을 좀 공부해서 이 안에서만 놀아도 충분히 돈 벌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확률은 높고, 뭐 제가 사실 무슨 누굴 홍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의심을 하고 보시는 게 증권시장에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약간의 의심을 거두시고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짓은 정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이번 한 2달 안에 뭔가 일가를 이뤄야겠다, 이런 좀 큰 기대를 이번 연휴 사이에 차분하게 좀 다짐도 하시고, 또 뭐 제 방송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섭렵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마치신 다음에 요이 땅 다음 주에 시작하면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2달 정도를 놓치시게 되면은 다음 기회에 잡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다시 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뭐 에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 반등폭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주 전인가 우리 대표님께서 그 2차 전지 바닥 친 것 같으면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셨다고요. 에코프로 제가 보기엔 한 6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60만 원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65만 원 가까이. 네, 65만 원까지 갖다 놨고, 에코프라도 이틀 동안 한 12% 누적적으로 올라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참 못 따라오는 게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관점들은 아직 못 따라와요. 에코프로 BM이 사실 어제 실적이 나오면서 또 그 외 이슈들, 뭐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 터뜨리면서 사실 좀 실적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작년도까지 누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한 반 정도 줄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에 대한 목표가를 심지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어제 종가가 24만 원대인데요. 그리고 뭐 키움이 27만 원, 또 신한투자가 26만 원, 이런 식으로 최근에 형성했던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한 2, 3만 원씩 다 낮췄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건 뭐 제도권 안에서는 분명히 아직도 나오는 숫자 봐라,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는 있으나, 시세는 또 꼭 그거에 맞춰지지 않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그 분기 실적 최악으로 나왔던 1월 18일 정도 이후에 오히려 2차 전지 주가 자체는 선바닥을 치고 나서 지금 어떻게든 올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장표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목을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왜 태양을 피해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태양을 피하려면 뭐 그늘로 가거나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실적으로는 사실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이걸 지금 각자 다 용기 있게 빅베스로다가 아예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아니면 액면 분할할게요, 아니면 코스피 이전할게요, 이런 걸로다가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약발이 또 의외로 먹고 있기도 하고, 제가 봐선 영업 쪽으로만 사이드만 보면 분기 실적의 최악은 저는 솔직히 지난 4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뭐 3월 말이나 이제 4월 초쯤 나오겠습니다만, 보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대를 얼마나 안 하고 보느냐의 관점이, 미국 시장에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이번에도 S&P 500 기준으로 80% 이상의 종목들이 기대보다 높게 나왔다 그래요. 저는 한마디로 미국은 기대를 별로 계속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기대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우리가 예측한 거에 못 맞췄느냐, 이러고서 지금
한마디로 좀 기업들에 대해서 뭐 또 한심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관점을 좀 보수적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얼마든지 예상외로 잘 나왔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상을 못 해놓고 그거 못 맞췄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행태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어찌됐든 작년 여름에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뭐 반에서 한 60, 7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물론 많이 쪼그라들었죠. 영업이익이 적자든하고 했으니까 뭐 그전만큼의 가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전에도 숫자대로 뭐 밸류에 맞춰가지고 기업 평가가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게 지금 뭐 버는 어떤 이익의 적당한 수준의 밸류를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느냐가 사실은 또 판단의 기준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까지 그 열변을 토해냈던 그 많은 뭐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 기준을 본다 그러면 어차피 3년에서 5년 뒤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을 건데라고 하는 가정을 왜 작년 여름에는 붙였다가 이번 가을에는 못 붙이냐 이거죠. 사실 이번 2차 전지에 뭐 강세론자분들이 저는 실수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너무 공급 사이드만 생각하신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시니까 거기에 도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율별로 늘어나면 5년에서 7년 있다가 2030년 넘어가면 내연기관차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럼 전기차만 팔릴 거고, 거기에다가 그냥 곱셈해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붙이면 엄청난 매출액과 순이익이 잡힌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많이 주장을 하셨던 것인데, 수요자 측면을 간과를 하신 거죠. 사람들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공허한 주장이 이번에 한 6, 7개월 된 것인데, 결국 도도한 물결이라고 하는 건 물이 약간 이게 지금 가로막힌 건 맞습니다. 예, 살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거나 멈칫거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계절적으로 또 봄이 오고 북반구도요. 겨울의 추위가 지나가면 그 전기차에 대한 시각들도 좀 달라지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렴한 전기차는 또 라인업이 확대될 것이고, 충전 이슈도 최근에 많이 사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뭐 10분만 해도 80%쯤 된다, 이런 충전기들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전기차 가격하고 충전 이슈에서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은 뭐 작년 여름 대비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저런 부분 하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사실 그저께 기준으로 LG화학의 그 GM 대규모 공급 계약하면서 시간에서는 우선주가 상치고 보통주가 8%가 넘게 올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4%쯤 올랐다가 1%로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약한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 계약이라는 게 지난해 가을에도 GM하고도 좀 있었고요. 뭐 계약이 계속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25조라는 게 초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뉴스 제목 보고 당장 시가총액 시간외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그런 이제 대규모 공시를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계약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무려 2035년까지 11년입니다. 근데 25조 대단히 크죠. 근데 LG화학이 1년 매출이 50조예요. 이거 11분으로 나누면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실 매출 볼륨에서 5% 내외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환호할 수 있는 어떤 크기가 사실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양극재를 받아가지고 다른 배터리나 다른 회사 배터리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쓴 거를 뭐 어떤 소재 확장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LG 입장에서는 LG화학이 만든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성체로 만들어 가지고서 공급하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GM에서 소재를 달라 그래서 양극재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뭔가 조금 방향성이 다른데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소재를 주는 거랑 배터리를 만들어서 주는 거랑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소탐대실 같은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GM 자체가 내재화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반드시 뭐 금액 하나에만 놀래서 15% 20%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어쨌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참 어쨌든 실적은 안 좋고 뭐 버블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주가를 부양하려는 경영진들의 의지, 이거는 정말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고, 예, 하다못해 그런 눈물 나는 노력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베이스에다가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로 해서 사실 작년 말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거래소 이전하고 나니까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 LNF도 사실 이전하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닥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당장 이제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정 자금들이 바로 붙을 거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면서의 기대값, 그리고 앞으로 그 펀드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거에 대한 기대값으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당장의 실적을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그렇게 본 아마 선택이 아닌가 싶고, 아마 이전 전까지는 강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전에 제가 코스닥 기업들 보면은 이런 공시나 이런 거에 있어 굉장히 좀 서투르거나 좋은 것도 포장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었는데, 확실히 좀 달고 달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실적 방어를 특이하게 돌려가기로 이렇게 막는 그런 아주 탤런트를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진들이 앞으로는 주가 관리하는 거를 경영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로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미국 기업들이 이번에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안 하다가 처음으로 배당한다, 500억 불 정도의 그 자사주 산다, 이거 갖고서 지금 메타도 맨날 오르거든요. 지금 2, 3천억 이상 아마 밸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서, 그리고 이번에 그 거버넌스 포럼인가요? 이번에 그 기업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그 감독원이라 이런 데 제안한 거 보시면은 조금 우리나라 이제 그동안 그 가져왔던 어떤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돈을 벌면 사업하거나 공장 짓는 데 투자해서 돈을 더 벌면 주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주주들한테 베네핏을 확실히 줘라라는 거거든요. 네. 공장을 지어가지고 너네가 캐팔 늘려가지고 얼마 더 팔아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주주들이 너네 주식을 갖고서 계속 있어야 될 당위성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 삼성전자나 그 예시를 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있는 현금의 한 반 정도 주주를 위해서 풀게 되면 13만 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KB금융 10만 원, 현대차 50만 원, 이런 거 도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글쎄 주가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경영의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주주라든가 시가총액, 주가라든가 시가총액에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이번 기회에 많은 어떤 CEO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이 좀 변화될 것이다. 그래야지 또 나라에서 생각하는, 지금 이번에 보면 밸류업 100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로움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흐름이 네.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진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4월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뭐 그렇게 이제 기대는 하십니다만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논란이 있으면 저는 항상 킵고잉이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계속 악유가 있잖아요. 네.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게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는 순간이 제일 끝이에요. 예, 어느 정도 그 숨구멍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항상 이걸 의심하고 하시는 분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분들이 만만치 않은 새로 시장이 안 돼, 어려워, 이거 뻥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게 저는 시장에 더 이롭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시장은 가던 방향성대로 더 갈 것이고, 가끔 말씀 올리는데 시장이 방향을 타게 되면 지수나 종목의 주가가 다 오버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더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모건스탠인가요? 이번에 그 기업 밸류업이나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코스피가 2,850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자사주 이슈 했을 때 잘 계산해 보면 거의 다 태우면 3,600도 간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4월쯤 돼서 정말 짱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래갖고 3,4월쯤에 찍으면 너무 이상한가요? 물론 그 뒤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올랐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나는데 2021년도 1월 달에 한 열흘 정도 상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때 열흘 만에 한 4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96,000원, 6만 원대에서 쫙 올라갈 때 열흘 만에 올라갔고 하루에 5, 60, 마지막 날은 하루에 100포인트 오르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졌는데 우리 시장도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70포인트 보여줬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어머어머 하다 보니까 6, 70도 올라가고 이번 주에도 장중 40포인트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의지하시든 안 하든 솔직히 시장은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어떤 때 딱 회가 잡히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벌써 3, 40, 4, 50 가 있고 이런 장이 며칠만 도래가 되면 그때 이제 막 흥분하시고 놀랍게 되실 텐데 그게 2021년도 1월 11일 날이라는 걸 한번 되짚어 보시는데 그 역산으로 해서 그 전에 2, 3주가 과연 어떤 시장이었는지 여러분 포모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만 주식 없는 것 같아. 충분히 3, 4월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쪽 한번 좀 볼까요? 현대차, 기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에 따른 또 부품주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재평가 바람이 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1월 달 의외로 현대기아차가 선방했다. 꽤 팔았다. 한 3% 가까이 신장하면서 판매량을 늘렸다라는 거 하나. 그 이번 주에 그 저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현대기아차가 외국인 매수의 제일의 타겟이 됐다. 근데 그거에 또 기름을 끼워 얹은 게 그 인도의 법인을 상장한다. 그 이슈가 컸습니다. 빠르면 하반기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도가 그 GM 공장까지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내년까지 되면 연산으로 한 110만 대 정도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장하면 지금 인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 추산이 좀 섣부르지만 40조 정도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종가로 현대차 시가가 53조거든요. 기아가 이제 한 45조 정도 되고요.
그럼 판매 대수나 이런 생산 대수에 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가 한창 성장하는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훨씬 가치를 더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 법인에 대한 현대차의 어떤 뭐 그 지분 가치만 따져봐도 40조를 감안해 보면 뭐 십수조 정도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매수세가 야 이거는 뭐 가치도 가치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사실 현대기아가 주목받고 있거나 아주 중소형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가는 국면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공장이 같이 있다든지 인도 쪽에 같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좋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라든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그런 아주 1차 벤더 정도 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장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코스닥 기업들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당국의 이제 스탠스라고 보는데 막상 늘만한 업종과 섹터들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제일 희망적이거나 가망성이 높은 쪽이 코스닥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저 PBR이면서도 저퍼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돋보였던 회사 중에 서현그룹, 서현이라든가 서현이화도 있지만 코리아 FT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동원금속 같은 경우도 이번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신 시스템 이번에 컨센서스 나온 거나 2, 3년치 향후에 나온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회사 이렇게 매출단이 그냥 점프업을 한다고? 근데 가치는 뭐 PBR로 따져보면 0.5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류들이 그 뒤늦게 코스닥의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 드리면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흐름도 제가 연말쯤에 말씀드렸던 작년도에 하이닉스 흐름이 현대 기아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올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그림을 지금 차곡차곡 밟고 가고 있고요. 뭐 일부 행동주의 펀드에서 얘기하는 50만 원 설 지금 당장은 뭐 저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목표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4월 달 정도까지 흐름을 예상을 해봤을 때 현대차 기준을 보면 제 생각엔 30만 원 정도 찍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기본은 그 정도 깔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워낙 그 한 30만 원 그 이상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네. 워낙 그 힘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기억에 남는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쪽도 좀 이번에 밸류가 좀 달라질까요? 저는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등잔 밑이 좀 어두워서 현대기아차만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주가도 지금 많이 튀질 않아서 거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모비스나 위아나 글로비스 또 HL 만도 요 정도까지 약간 이제 현대기아차의 가장 핵심 협력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애들도 같이 좀 빛을 볼 수 있는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한번 우리 연휴 때 차분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휴에 함께 해주신 우리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